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유익하고 신나는 소식들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2주 동안 이분과 함께 정치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자, 장윤천의 최강시사 코너 이름 제목 붙였어요. 장윤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시사라고 예전에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요. 예, KBS에 있었죠. 네. 제가 그 프로도 나가다가 잘렸고. 저도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네. 잘리기도 하고 네. 진행자도 계속 바뀌면서 그러니까요. 결국 없어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거 안 좋습니다. 네. 예. 좋은 프로그램은 네. 유지가 네, 돼야 유지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자, 2주 동안 좀 잘 부탁드리고 네. 사실은 자주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요. 너무 익숙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너무 늦었는데 네. 예,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아유, 네. YTN 그만두고 네. 아침 방송이 처음이라. 아유, 감사합니다. YTN도 같이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강복절 하면 특별사면 항상 특사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이번에 가장 관심 가는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사면 심사위에서 복권 결정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사실 그 수많은 복선이 네. 깔려 있는 사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사면 복권 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일단 사면만 해주고 복권은 해주지 않아서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에 네. 대한 논란이 사면 당시부터 있었고요. 이번에 8.15 때 사실상 복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지난 4월 총선 무렵부터 정치권 안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이재명 대표로 사실상 이제 딱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밖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냐라는 대안 부재론 속에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종국에는 이제 12월에 다시 독일에서 영구 귀국한다는 것이고, 네. 귀국 이후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가 시작된다면 당장 다음에 있을 뭐 재보선이랄까, 뭐 지방선거랄까 등등해서 이제 대선까지도 출마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야권의 새로운 또 판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예. 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있는 김한길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대통령 창당설이 제기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또 보는 흐름이 있는데 제가 민주당 주변을 다각적으로 취재를 해봐도 김경수 지사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 대우를 흐트러뜨리거나 근데 야권 분열적 시도를 하는 데서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올린다면 법무부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복권입니다. 네. 지난번에 사면됐고 복권은 이제 정치 활동이 가능한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야권의 분열 노리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민주당이 또 좀 분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도 그런 게 맞다고 봐야 사실 됩니까? 그런 면이 있어 네. 보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정말 좀 한동훈 대표도 진짜 싫어하는구나. 아주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층적인 복선이 깔린 여러 복권이다. 여러 복선. 예. 네. 그러니까 야권 분열적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선판을 좀 흔들어야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대통령 창당설이 나왔던 것은 한동훈 당이 됐을 때 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할 때 어떤 의지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김경수 지사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번에 이제 그 복권 이후에 앞으로 민주진보 진영 특히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권이 어떻게 개편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른바 뭐 김경수 전 지사 네. 아마 친문의 적자,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문이 앞으로 본격적 목소리를 낸다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을까요? 그건 좀 친문이 또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아니 근데 과거의 친문이 지금은 친명이고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네. 사실 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이 탈락되거나 이랬던 아, 그러니까 소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주요 활동했던 분들 포함해서 뭐 새로미래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그 정치인들이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실제로 그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대우로 다시 뭉치게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하. 예, 그리고 모색을 시작하는 분위기다.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 복권되면 네.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네. 영향을 미칠까요?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번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가을, 그러니까 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재명 대표 그 1심 선고 기일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진단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복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최상병 특검법. 이 두 차례나 폐기가 됐는데 네. 민주당이 어제 세 번째 발의했습니다. 2주 만에 재발의한 겁니다. 예. 흔치 않은 상황 같아요. 없었죠. 처음이죠.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죠. 그러니까 단일 법안에 대해서 네. 세 번이나 야당에서 그리고 이번 더 몇 번이 더 될지 예측하기가 그렇죠. 어렵고요. 제가 취재해 보면 민주당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법 하나 만들어서 거부권 행사하고 돌아오는데 한 2개월 내지 2개월 반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앞으로도 한 2번 정도 더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되는 나라,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정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4월 총선 때 민의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상수로 놓고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정치적 해법이나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더 이상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걸핏하면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나 안 해, 나 몰라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로 보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록 특검법은 더 강력해지고 더 세지고 조사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네. 내용을 보니까 앞서 두 번 법안보다 조금 더 강화됐고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네. 부분이 강화되고 다른 겁니까? 핵심은 예.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추가된 예, 거? 김건희 아. 여사가 추가됐고 또 하나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의 아하. 전 대표가 청문회 결과가 반영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멋쟁 해병이라는 예.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갑툭튀해서 네. 그 임성근 내 사표 내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 내가 그 별세개 달아주려고 했었던 거거든. 삼성 장군 만들어야 되거든. 해병대 안에 사성 장군 나올 거야. 등등의 얘기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백혜룡 경정의 어떤 그 세관 그렇죠.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경찰 사건. 세관 문제. 예, 여기도 뭐 예. 그 조병로 경무관에 대해서 그 별두개 내가 달아주려고 이종호 씨가 예, 그랬죠? 했거든. 뭐 이런 등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 씨가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힌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정치권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종호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밝혀야 되는 게 핵심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부 토건입니다. 삼부 내일 체크하고 그 멋쟁 해병 단톡방 마지막 한 줄이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3부. 골프 키워드. 3부 아니고요. 예. 골프. 상범의원은 딴 얘기 하셨죠. 유산부 예. 씨가 됐습니다. 유산부 씨. 유산부. 예. 예, 그날 청문회 이후로 댓글창에 예. 유산부 씨 예. 그만하세요. 막 계속 이런 게 올라왔는데
그날도 네. 그 임성근 사단장이 확인을 해줬어요. 골프의 3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특히 군 골프장 안에 3부는 없습니다. 예, 체력 단련장이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해 뜰 때만 운동할 수 밤에 있습니다. 하지 않죠. 안 됩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내일 3부를 체크하라고 했냐. 뭐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삼부 토건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사업에 그 전면 등장을 하고 대통령이 느닷없이 폴란드에서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들어가는 그렇죠. 그 시점까지 삼부 토건 주가가 5배나 뛰는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난 거냐. 이것도 짚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 그리고 삼부 토건의 조남욱 회장과의 관계가 아주 오래된 인연들이 있고 네. 조남욱 회장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맺어준 우리가 그런 결혼시켰다. 그 얘기는 또 이종호 씨가 했다는 했죠.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특검법이 더 세지고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지고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이종호 씨 이 두 사람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특검법이 또다시 공전이 되고 제2요구권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특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특검 추천권입니다. 네. 지금 이 법에서는 아마 야당, 민주당하고 비교섭 단체 아마 한 명씩 이렇게 네. 추천하는 걸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한동훈 대표가 뭐 공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장이라든지 예. 아니면 천하라 원내대표 말대로 대한변협. 대한변협에서 하든지 예.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올려야지 뭔가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제3자 추천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치권 안에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할 거다 나. 그러다 이거 한다고 하고 당대표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의심하지 마세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대법원장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고 명토 박아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네. 대법원장 등의 제3자 특검 추천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고 사실은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수정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의 현역들을 설득을 해서 그 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원내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추경호 상황이죠.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결정했어요. 최혜병 특검법 당론으로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를 설득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사실 그 특검을 위한 특검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과 있는 특검이 돼야지 네. 그냥 특검했는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거나 사실상 봐주기 특검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지지자들로부터 이런 특검 왜 한 거냐 이른바 특검 무용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특히 이제 대법원장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기소와 수사를 한 몸이 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권이 추천하는 제대로 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주장을 하고 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제3세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3자인 대한변협에게 추천권을 줘서 어찌됐든 수정안을 내놓고 협상을 좀 시작하자라는 거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다음 주에 오거든요. 오죠. 뭐 할것 와서 같아요. 예, 직접적으로 그 네. 개혁신당 안을 놓고 한번 세게 토론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살짝 민생법안 중심으로 해서 여야 협의가 좀 시작되는 분위기여서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희망을 하는데 여전히 친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 원내가 상당히 강고하기 때문에 이 제3자 특검법의 길이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쿠ling 작업이 된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면요. 네. 허접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허접한 특검법. 아니 어떻게 뭐가 이런 허접? 말- 아니 이런 표현이 어떻게 맞나요? 이런 말을 합니까? 허접하다? 예, 그럼 자기들이 하면 안 허접입니까? 허접하다. 예,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에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분이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수정안 의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에요. 네. 예,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거냐, 진정성 있게 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냐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저는 이 발언이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은 다 이해합니다. 네. 왜 이 특검법이 필요한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어나더 70% 월드. 60% 이상이 네. 국민들이 이거 진실 규명 그렇습니다. 원한다고 하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딴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 특검이 통과돼서 네. 실제로 진실 규명이 시작되면 이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자백하는 그렇습니다.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아무 자백에 문제 없으면 사실은 해도 특검 받고 하는 게 그만이죠. 맞잖아요. 차라리 명징하게 특검 받아서 깨끗하게 뭐 우린 문제 없었다. 우리가 뭐 잘못했냐. 차라리 밝혀라라고 요구 그렇죠. 당당하면 밝히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뭔가 좀 어렵겠다. 이거 밝혀지면 정권이 위태로워지겠다라고 판단하니까 이거 못 받겠다. 이런 선언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좀 야당 발의한 내용을 좀 보고 인지도 하고 아니면 또 대안도 제시하고 또 말했던 제3자 추천, 뭐 특검 등등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고 허접하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사실상 네. 욕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욕설이죠,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정치권에서. 욕설이죠. 예. 네. 아, 민주당 전원이 발의한 네. 의원 그 안인데 범야권이 법안인데 다 함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한 거고 예. 이미 비슷한 법안 2번 거부권 행사가 됐고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허접하다니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는 네. 본회의에 통과는 될 것 같고요. 대통령한테 가면 거부권 행사도 되고 또 하겠죠. 지난번에 내표 이탈표 나왔죠. 내표 냈습니다. 정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그 고민이 네. 8석의 정치력이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200석이었다면 사실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바로 통과시킬 끝났죠, 뭐 다. 이미 끝났겠죠. 그런데 지금 그 8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 반복 상황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에만 하더라도 한 번, 2번 정도 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연말까지 할 수 있겠다면 이건 진짜 답이 없다라는 건데 사실 제일 심각하게 보는 점은 저는 이런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일종의 이제 무기력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정치에 대한 환멸이나 혐오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뭐 되는 게 없는데 그거 뭐하러 해? 대통령은 맨날 거부권 행사하고 야당들은 맨날 이거 법안 만든다고 하고 뭐 그래서 되는 게 뭐야? 그렇죠. 예, 이런 무용론 같은 게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이러면 네. 정치의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론을 조직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려고 해도 잘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권과 민주당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뭐냐면 8석의 정치력을 발휘하시라.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4표의 이탈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3+1인데요. 3표는 찬성을 하고 하나는 무효표. 이 사람은 약간 세모인가 봐요. 네. 아직 한 발은 걸치고 무효. 한 발은 못 건너왔어요. 그래서 무효가 정말 몰라서 무효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망설이고 애매한 있다. 거겠죠. 그러니까 점 찍었던가. 나머지 네. 한 발이 넘어오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4표를 더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게 민주당과 범야권이 어떤 입장을 정하고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것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설득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실제로 삼부토건이나 이런 문제들을 김용남 전 정책위 의장 같은 분은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 이런 네. 얘기를 하면 삼부토건이 진짜 그러네. 이거 아. 진짜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혼인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더라도 옛날 네. 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현직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3부는 지금 한다면 현재 진행형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문제다.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예,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거 국정농단 아니냐. 그래서 보수지의 젊은 기자들도 이거는 묵과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특히 3부는 누구 거냐. 네. 3부는 누구 겁니까?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다스는 누구 다스는 겁니까? 누구 거냐? 이 캠페인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필요한 캠페인이 이겁니다. 3부는 누구 겁니까? 네. 예, 이런 캠페인 전략을 가져가면서 국민의힘 한쪽 왼손으로는 끊임없이 설득하고 오른손으로는 끊임없이 3부는 누구 겁니까? 네. 국민 여론을 조직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댓글 왜 웃으세요? 소개를 왜 자꾸 하면 안 될 웃으시- 것 같긴 한데 빨리 왜 그래요? 토토 그림님이 네.
설득이 되냐 그게 네. 이렇게 아니, 장윤선 근데- 기자님 그게 설득이 됩니까? 아니 말이 되냐? 이게 말처럼 쉽냐? 이렇게 예. 댓글 어렵죠. 주셨길래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정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치인 아무나 겁니다. 하죠. 예. 예. 아니 쉬우면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네. 뚫어내고 그게 리더십이고요. 그렇죠. 돌파력을 보여주는 게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지지자가 늘어나고 민주당 지금 지지율 네. 조금 살짝 정책인데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투표율 지금 낮지 않습니까? 네. 투표율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정치가 뭔가 되는 그런 흐름을 쉬우면 그렇죠. 쉬우면 뭐 누구나 박지훈 할수 있는 변호사도 하고 할수 저도 있는 하고 거죠. 다 할 수 있죠. 예. 근데 어렵습니다. 뭐 정치가 그때 어렵습니다. 200석 됐었으면 몰라도 안 된 바에는 그렇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하라 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잠깐 짚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DJ 사저, 동교동 사저 매각이 됐는데 이 매각을 두고 진실 공방으로 가는 모양새고요. 특히 김홍걸 전 의원 민주당한테 전화도 못 받았다. 또 건노가 김대중 재단 이사장한테 사전에 간단히 말하고 정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제가 사실 네. 김홍걸 의원한테 이 상속세 문제를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이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부담이 있긴 있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본인이 이제 이 재산을 이제 상속받으려고 애를 썼고 결국에는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관련돼서 그 유지를 좀 이어나가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말 그 영웅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해당하는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그 지방자치 제도를 처음 뭐 단식까지 하면서 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박정희 정권 독재하고 싸운 민주주의였던 그 아버지 역할 했다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런 뭐 사사로운 어떤 재산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좀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좀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커피숍에 판매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커피숍 업자한테 팔았어요. 지금. 저는 그게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 그게 예. 맞는지 예. 그거를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는지 뭐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근데 뭐 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 커피숍은 업자. 받고 옆에 예, 이제 예. 그거는 이제 무료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건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거냐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서울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김홍걸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거를 서울시가 좀 문화유산으로 사서 이제 문화재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거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그러면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차기 대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저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후대에게 이걸 잘 교육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 교육 현장으로 만들 거냐. 이것은 정치 리더들에게 다 달려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대단히 정파적으로 판단을 했고 아니 이승만 기념관, 박정희 기념관 만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사절을 왜 지키고 보존하고 후대에게 보여줄 생각을 안 합니까? 충분히 해도 크게 아니 차라리 그렇게 하면 통합적인 오히려, 리더라고 예. 본인의 대권 가도에 훨씬 더 중요한 길이 열릴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판하고 실기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오세훈 시장이 참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어째 되는 겁니까? 일단은 매각은 했고 매각 뭐 계약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뭐 되팔 이분이 재매각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어려워요. 이 상황이 지금 또 김홍걸 전 의원 입장에서는 부채도 많고 상속세 내야 되니까 자기는 방법이 없다. 민주당한테 서운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거든요. 박지원 의원은 본인 29억인가 30억 내겠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메꿔질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그 커피 업자가 네. 자기는 다시 팔 생각이 없다. 그래, 재매각하지 않겠다는 예, 건데.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뒤늦게 뭐 사후약방문격으로 뒤늦게 뭐 무슨 국민 세금으로 네. 하자 민주당에서 사라 뭐 동교동계가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국민들 보시기에 참 좀 그런 것 같다. 안타깝습니다. 예,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뭐 김대중 재단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함께 논의해서 방법을 마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대처가 상당히 좀 미진하고 미비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 또 목요일 날 갑니다. 네. 편의점에 또 편의점에서 가니까 네. 그때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네,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으십니다. 네. 장윤선의 진짜 편의점이 저희보다 인기가 더 좋기 때문에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굳이 얘기할 건 없는데 예, 편의점도 많이 봐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이다 장윤선 기자와 함께한 최강 시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치의 목적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각계각층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반영해서 민생을 살리는 것. 이게 아마 정치 본연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은 바로 그 민생을 기치로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님과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정이 지금 바빠서 부득이 전화 연결로 대신한 점 애청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당권 도전을 이제 하셨는데 포부 좀 간단하게 듣고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르긴 하지만 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민주당들하고 지지자들 바람은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이고 네, 또 하나는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단결과 외부 연대가 필수 조건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번에 연임을 이렇게 연임 추대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뭐 그것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민주성과 또 다양성, 역동성을 훼손하는 거다. 단 1% 다른 목소리가 있으면 그걸 대변하는 책무가 있다. 이런 심정으로 결심을 했고요. 네, 어쨌든 당대표가 되면 자기 지방선거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자,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8일 있고요. 어느 순간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해도 좀 무방한데 지금까지 이 성적 어떻게 보시는지, 또 후보님 스스로 지금 레이스 성적 매긴다면 10점에 만점이라면 한 몇 점 정도 드릴 수 있을까요? 전혀 뭐 만족하기 어려운 성적이고요. 예. 하지만 그게 현재 민주당이고 저희 현실이라는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네. 권리당은 투표율을 보면 한 25%에 머물고 있거든요. 많이 낮죠? 이게 사실은 한 75% 권리당원들이 불참하고 있어서 네.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지금까지 점수를 10점 만점 몇 점 매기라면 저는 3점 정도 주겠습니다. 3점이요. 예, 득표율은 1점이지만 예.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대의원들 중에서 공감해 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호하게 쳐서 3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자, 역전 가능합니까, 후보님?
그게 가능해야 민주당인데 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노무현 대통령은 저 역전이 가능한 민주당 문화에서 역전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죠. 음흠.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저 강성 지지자분들이 투표를 많이 하고요. 네. 또 뭐 후보가 누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긴 하지만 이제 권리당은 투표 지분이 56%로 늘었거든요. 네. 또 국민 여론조사도 30%인데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유효한 설문조사를 인정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죠. 조국의 그 핵신당이나 진보당,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배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역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지만 음흠. 뭐 어쨌든 전대를 통해서 김두관의 외침이 얼마나 울림이 있을 것인가. 김두관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우리 당을 걱정하는 당원들의 외침을 제가 대변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좀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최고위 경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흥행이 된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후보님. 뭐 이 부분도 평가가 좀 다양하긴 한데 네. 명비어천가를 제일 크게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네. 자, 수석 최고위원을 놓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약간 불공정 경선 시비가 약간 일기도 해요. 네.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음. 뭐 저 당대표 후보하고 이렇게 저 유튜브 인터뷰를 하면서 네. 뭐 표가 좀 적게 나서 안타깝다 이런 발언들이 그 권리당원들 주는 메시지가 커서 그런지 음흠. 한 3위 4위 하던 김인석 최고가 1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거 경선이 좀 불공정 아니야?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당원들도 있더라고요. 음흠. 혹시 김두관 후보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맞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있을까요? 제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뭐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마음을 잘 맞출 텐데요. 네. 예. 지금 상황에서 저하고 호흡을 네. 같이 할 후보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가겠다, 뭐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당대표, 대통령 집권 플랜의 본부장이 되겠다, 뭐 이렇게 고위무사를 자처하는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는 뭐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머리 모양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네. 자, 뭐 좀 전에 민주당 모습을 좀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2년간 당 대표로 있으면서 예. 우리 당이 이제 어쨌든 민주성이라 할까 다양성을 많이 훼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극 체제라고 제가 비판하니까 일극은 당원들이 먼저 준 거라서 인정하겠는데 네. 체제라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토론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완전 이재명 당 중심으로 가버렸고요. 제가 이제 부산 연설이나 전남 당원대 연설에서 앞에 있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뭐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전 경기지사나 뭐 이탄희 의원, 박용진 의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네.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 뭐 당내 대선 후보의 다양한 차원에서 박수를 치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침묵 정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야유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우리 당원들이. 네. 그냥 이재명 후보로 대선 쭉 가면 되지 무슨 다른 사람들 검행하느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경악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당내에 좀 다양한 목소리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이나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전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예.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후보님 보시기에는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막고 있는 네. 걸 제거하면 되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 드린다면 강경 그 소수 개딸들하고 결별하고 네. 더민주 혁신회의도 어떻게 보면 좀 해체하라는 권고를 좀 조언하고 싶거든요. 예. 2017년 대선 경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가장 강력한 팬클럽인 손가혁을 손절을 했습니다. 손가혁이라고 했죠, 예전에. 네, 손가혁을 손절했는데 이재명 대표 어차피 뭐 당 대표하고 대선 후보에서 국정을 한번 맡으려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저는 이 강경 개딸이라든지
지금 당내 최대 개파가 되어서 이렇게 당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이런 더민주 혁신의 이런 쪽으로 결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 정당 문화가 완전 훼손이 될 겁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정말 희망을 만들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큰 뜻이 있다면 강경 개딸, 소수 강경파하고 더민주 혁신에는 보통은 이재명 후보 2년 동안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당근파잖아요. 그렇죠. 주류지 않습니까? 네. 주류가 다시 또 그 더민주 혁신에는 정파랄까 개파를 만든 그 자체가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서 한 국회의원들이 20분 이상 더민주 혁신의 소속이고 원외위원장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남의 5개 지도당 위원장은 다 더민주 혁신의 소속 후보들이 당선이 됐고 네. 가장 주목을 받은 강준만 양부남이라는 현역 의원이 예. 강의원 더민주 혁신의 상임대표한테 이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준은 좀 독특해 그렇지. 지금 뭐 경기도당 지금 위원장 선거를 3인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자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도 물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게 도당 위원장 선거에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그렇죠. 거 보면 강범위하게 그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당선은 더민주 혁신의 소속으로 안 됐지만 워낙 최대 정파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또 추가로 가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맞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어차피 이제 당 대표 되실 텐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예. 그렇게 특정 정파를 엄호하거나 이렇게 그쪽하고만 가져가면 다수를 배제하는 방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민주진영은 뭐 나중에 이야기할는지 모르겠는데 민주진영은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 승리를 했거든요. 네. 또 김대중, 김종필 DJP 연대도 그렇고 또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도 그렇고 우리 민주진영은 연대 연합 통합할 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토론회 때 했던 말씀 같아요. 김대중과 노무현 길을 가면 승리하고 이해창 길을 가면 여의도 골목대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김두관 후보가 한다면 정권 교체가 가능한지 또 이재명하고 김두관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하고 김두관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셨는데 네. 김두관은 민주당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김두관이고요. 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민주당도 아니고 김두관 민주당도 아니고 어떤 개인은 민주당이 아니고 오직 당원과 국민은 민주당이 되어야 하는데 네. 어쨌든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은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우리 당원들 중에 동의하지 않는 당원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민주당이나 새정치국민회 할 때 네. 김대중은 뭐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회 이런 거 안 했어요. 열린 우리당 때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때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하는 분들이 만들었는데 네. 그때도 뭐 노무현의 열린 우리당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 그때 대선 때 그런 슬로건을 했을 때 동의하는 내부 당원들이 꽤 있었는데 예. 지난 4월 10일에 22대 총선에서 완벽하게 우리 당은 이재명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연대연합하고 소위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가면 이기지만 이해창의 길을 가면 골목대장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라고 계속 조언하고 그런 거죠. 또 제가 당대표 되면 예. 대선 후보군들을 다양하게 해서 또 본선 경쟁을 높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지금 좀 상황이 국내 상황이 윤석열 정부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좀 강한 좀 리더십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면 예.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분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찰 독재 정권에 네. 가장 강력하게 싸워왔고 그렇죠. 예.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로 가자는 당원들 권리당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많습니다.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예. 대의원들은 이제 한 분 중심으로 가는 거. 우리가 뭐 저 상품 고를 때도 상점이 좀 다양한 상품들이 있을 때 그 상점에 가고 싶지 단일 품목만 있는데 가기 싫어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염려를 하는 거죠. 우리 당원들이 염려하는 거는 3년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좀 정권 교체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 경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분들은 이재명 후보로 쫙 밀고 가면 그냥 다 해결될 일을 왜 김동관 대표 후보가 나와서 예. 자꾸 좀 다른 소리를 하느냐 이런 데 대한 반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그분들 결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당 중심으로 보면 우리 당이 자기 정권을 교체하는 게 맞고 당이 중심되는 것 같이 한 개인이 중심되는 게 그렇게 지금 우리 민주정당사나 우리 민주주의 성숙도를 봤을 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민주당이 중심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좀 현안 얘기 좀 해보면요. 지금 지난 5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로 폭락해서 투자자들 난리가 났고 그 이후에 금투세 폐지하자 목소리도 있는데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는 게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주가 폭락 원인은 금투세 가지고 시행도 안 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제 미국의 경제 전망이 불안, 경기 침체하고 특히 이란하고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확산될 우려 이런 게 큰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외 환경이 이제 안 좋은 것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R&D 예산 삭감하고 미래 성장 동력 이런 게 좀 약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정을 금투세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금투세는 이제 3년 전에 법안이 이제 입법화 돼서 어쨌든 한 3년 유예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마침 자기들이 주도해서 이걸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법안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 지금 뭐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한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거 좀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마침 본인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토론회 하자고 막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상하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중도 예연 확장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투세 유예하고 종부세 완화를 하니까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하고 국민을 덥석 물었죠. 빌미를 준 거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금투세를 한 20개국에서 하고 있고요. 8개 정도 나라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 투자를 해서 이제 소득을 낸 사람한테 부과합니다. 이게 이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건 조세 정의의 원칙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근로소득자들, 노동자들 만약에 연봉을 한 8, 9천 원 받는다면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재명 후보 며칠 전 토론회에서 또 금융소득 5천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1억까지 공제해 주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고 종부세는 2.7% 국민에게 적용이 되고 또 금투세는 1,150만 중에서 한 11%, 15만 정도가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의 정책 기조에도 안 맞았고, 그래서 진성준 정치의장도 금투세 유예하고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 특히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 자치분권 균형발전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종부세는 국세로 이렇게 징수를 하지만 전액이 지역 균형발전 기금으로 지방정부에 내려갑니다. 여기서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두관 민주당 후보 대표 후보와 당대표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후보님.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훈 교수님. 네. 자, 뭐 정치 얘기도 있지만 사건 사고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정치하고 사건 사고 좀 합쳐진 듯한 그런 내용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그게 막 섞이죠.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야 되는지 아니요, 나오시면 됩니다. 정치 얘기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건 사고 분석으로 해주시면 되기 예.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자, 최근 대북 정보 수집 맡고 있는 그 국군정보사령부입니다. 이른바 블랙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개인 정보가 지금 수천 건 정도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 일단은 이 정보요원 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사 군무원 A씨, 이 간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군 검찰에 넘겨졌는데, 왜 간첩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간첩이라고 하면 적국을 이롭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적국은 북한이라서 북한 쪽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인 네. 겁니다. 단순하게 이제 본인은 노트북에 해킹당해서 몰랐다. 네. 뭐 이런. 그리고 군사 기밀을 뭐 이렇게 소홀히 대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군 형법상 이적 및 간첩 네. 혐의인 겁니다. 이 정보사 군무원은 사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군무원으로 들어온 네,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만 한 30년 일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보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해킹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왜냐하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재판 진행될 과정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고 블랙요원의 개인 정보들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간첩, 그러니까 적국의 1호, 적국이라면 뭐 북한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나라인데 거기 우리의 아주 중요한 요원들의 신상 정보 같은 것, 블랙 요원은 사실은 화이트 요원과 다른 겁니다. 감춰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간첩 혐의가 된 거고, 또 군무원이니까 군 검찰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결국 정보사 기강회의가 최근 다시 또 이 사건 계기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정보사가 이 확보한 이 군사 기밀 자료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출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뭐 관련된 네. 판결을 한국일보 네. 언론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 관련돼서 기밀보호법상 그리고 군기 누설 혐의 부분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더라. 네네. 그러니까 정보사 장교들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네. 형태, 돈 받고 한 친분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정보들을 뺀 겁니다. 이 국군 기무사령부, 지금은 기무사령부가 아닌데, 네. 이 정보사령부는 정보사령부. 정보를 이제 군대, 네. 국방부나 국군에서 이제 캐치하는 매우 중요한 이제 사령부인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기밀 같은 게, 군사 기밀 같은 게 유출되는 사례인데, 이게 우리 베프가 3가지 정도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셨다면서요? 예. 네. 들으시면 되게 황당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네. 고교 동창한테 이 정보를 전달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한테요? 예. 말하자면 이 CC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정보사령부 같은 경우는 외국 군대의 그 정보, 그 군사 교리 같은 걸 분석해서 네. 이런 것을 유리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라는 것이. 네. 근데 그거를 글쎄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뭐 고등학교 동창한테 유출했는데 하필 그 고등학교 동창이 중국에서 항공 전문학교 사업을 한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파보면 그 동창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 접근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맞지 않-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정보사 장교고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접근해 봐라라고 하는 거면 중국군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비 태세를 탐지하기 위해서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맞죠. 네. 고개동창이라고 정보를 주면은 그게 정보사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는 너무 황당할 겁니다. 첫 번째는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이 정보를 막 별 문제 없이 예. 줬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한테 그 자료가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두 예. 번째는 이 경찰, 특히 네. 이제 말하자면 보안계 경장인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둘이 그 조사 업무 과정에서 교제를 했나 봅니다. 음흠.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 경찰은 여자고 네. 이걸 넘긴 사람은 남자인데 같이 조사팀에서 근무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땅굴 식별하는 영상 정보 같은 경우 3급 기밀이라 김정남 암살 사건 같은 경우를 했는데 네. 너 왜 흘렸냐 그랬더니 그 경찰이 첩보 보고서 씁니다. 보안적이면 저도 이제 그렇죠. 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썼는데 보고서요. 보고서를 그걸 소스를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보통의 그 보안계 경장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해서 하는데 남자친구가 정보사라는 걸 그걸 통해서 야 첩보 보고서 쓰니 이게 너무 둘 다 네. 이런 사람들을 공모만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군 경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네. 이제 말하자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정보사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 상관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네. 그걸 빼낸 거예요. 네. 문제는 정보사에서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음흠. 이 사람이 소송 중에 네. 내가 이것을 이렇게 빼내었어라고 직접 올려갖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지금 우리 베프가 정리해 준 게 뭐 고교 동창 지인이니까 좋고 좀 황당한 거는 연인 관계 업무 조력하기 위해서 정보를 줬고 아마 또 마지막으로는 그 자기 경력 과시하려고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교육이 다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보사 아니라도 일반 군대의 장교나 부사관들도 어떤 조그만 자료라도 밖으로 안 내려고 내게 되면 책임져야 되고 징계 내지 형사처벌 받으니까 절대 안 하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그냥 유출한다니까 문제가 좀 많은데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과시하고 싶은 욕망 뭘 과시하고 싶길래 이런 심리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처음에는 자기가 그 일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일종의 뭐 첩보용 같은 예. 느낌의 그런 어떤 과시욕도 있겠고 이게 사후에 취업 관련된 부분하고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취업하고요. 왜냐하면 예.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어떤 스파이들은 기본적으로 민간 회사를 위장을 합니다. 네. 민간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면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경력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과시하려고 했을까?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정보사가 요원에 대한 관리 구조, 사후 관리 구조가 뭐가 잘못돼 있다. 네. 분명히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상대국들은 우리나라의 군대 정보를 빼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런 장교들에 대한 접근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허풍이 세고 좀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접근할 거 아닙니까? 가장 뭐 그런 사람들이 타깃이 될 게 그렇죠. 뻔한데요. 사실.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떠들고 다니는 예. 사람들을 내가 정보사인데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일단 접근해 갖고 돈 좀 집어주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가 두 가지가 겹쳐 갖고 나오는 건데 네. 그러면 문제는 우리나라의 방첩사 같은 데나 정보사 내부 감찰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크죠. 예. 자, 이 뭐 정보사의 보안 문제, 정보사뿐만 아니고 국군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반복되나요? 왜냐하면 저는 사후 네. 관리 구조가 잘못됐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연구소를 해서 사후 관리를 하거든요. 네. 요번에 군 장성, 정보사 장성 둘이 소송한 거 아시죠? 예, 둘이 뭐 명예훼손, 예. 모욕 이런 걸로 싸우고 사령관과 예. 그 밑에 여단장이 원투인데 계급이 거꾸로 됐습니다. 예, 예. 말하자면- 육사 선후배 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네. 후배인데 계급이 높아요. 네네네. 이제 선배인데 낮아요. 네. 근데 그건 표면상의 것이고 뭐냐면 민간연구소 관련된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저는 네. 사실은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흠. 왜냐하면 정보사 요원들의 사후 관리는 네. 민간연구소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과정에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도권 부분이거든요. 예. 요걸 좀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뭐 신원식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돈 때문에 중국 쪽에 붙고 일본 쪽에 붙는 정보사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을 조금이나마 해서 좀 조직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 관리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중국 애들이 당연히 갔다가 돈 집어주면서 데려가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관리가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짚어주신 걸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하고 경찰 안팎에서 논란인 그 사건인데요. 세관 직원의 마약 연루 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 시작 자체가 세관 직원 자체가 마약에 연루된 의혹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표면상으로는 지난 9월에 예. 말레이시아가 연결된 국제 마약 조직이 네. 필로폰을 몸에 감고 들어온 몸에 감고요? 여자 조직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알바생 같은 여자 알바생인데 예. 두 명을 A, B가 들어올 때 예. 여기에 1kg, 2kg 이렇게 들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네. 세관을 통과할 때 이게 쉽게 너무 통과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A, B가 진술을 합니다. 네. 세관 직원이 봐주기로 했어요. 좋다. 근데 그거를 말레이시아 쪽 마약 조직의 수계가 얘기를 했다. 그거를 우리나라 쪽 수계와 연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진술이 지금 모호한 겁니다. 네. 이 진술대로라고 하면은 인천 세관의 특정 과가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또 다른 진술을 봤을 땐 그냥 과시하려고. 네.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세관을 봐주기로 했어라고 해야지 수사선을 흐트릴 수 있다. 아하.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백혜령 경정 말하자면 이거에 했던 영북 형사과장은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을 했고 정황상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수사를 했는데 네. 문제는 수사를 하자마자 굉장히 여러 곳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국회에서 외압 사건인데. 백혜령 경정이 예. 용산이 싫어한다라는 얘기까지도 얘기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대로면 어쨌든 간에 아주 많은 마약이 국내에 몸에 감고 돌았고 또 세관이 봐준 의혹이 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는 수사하는 과정에 예. 남부지검의 모 검사가 계속 딴지를 놨다. 아. 두 번이나 영장을 반려했다는 예, 거예요. 예. 아니 검사가 뭐라고 지금 정권에서 영장이 거의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압수수색 네. 영장이. 아니 근데 그 영장은 늘어났는데 왜 지금 이 영장은 반려를 하느냐. 네. 최소한 압수수색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압수영장 기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니 그냥 수사하겠다고 한 건데 뭐 네. 혐의점이 있다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은 뭐야 이게. 예. 느낌이 이상하다. 아하. 그러는 과정에서 관세청 그러니까 인천세관의 관세청 직원들이 직접 왔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와서 예. 이게 뭐야? 아니 수사받는 쪽이 와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아하. 지금 그래서 백혜령 경정 그 수사팀 과장은 이거 뭐가 있다. 라고 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지금 말씀대로라면 인천 세관 관련해서 뭔가 필로폰 밀반입을 봐주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백혜령 경정이겠죠. 경찰에서 압수영장을 검사한테 신청했는데 남부지검에서 계속 그냥 구속영장이고 압수수색 영장인데 계속 기각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문제가 된다고 하고 결국 이유 때문에 이게 부실 수사가 되고 가장 수사 이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고 하던데 백혜령 경정 주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수사 선호체가 잘못됐다. 네. 말하자면은 경찰 수뇌부나 아니면은 관세청 얘기는 예. 본인이 그
조직원의 말만 믿고 그냥 수사했다는 것이 되지만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한 그 여성한테 많은 이걸 네. 들여올 때는 분명히 맥락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루트를 개척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 그렇죠. 거지. 그냥 할 일이 없지요. 보통은 사실은. 위험 분산 때문에 소량을 여러 사람한테 아하.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두 사람한테 키로 단위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은 그 느낌이 와서 이거는 네.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수사해야 했고, 된다. 예. 근데 수사를 왜 못하게 하느냐가 백혜령 경장의 얘기죠. 최소한 그건 해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브리핑을 하게 된 거지. 기자회견을 하는 것 때문에 뭐 관세청의 명예훼손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선울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선울차 잘못된 거를 가지고 니네들 과장 수사하는 거로 그 이렇게 몰아보면은 백혜령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사안의 본질입니다. 자, 마약이 지금 필로폰이 엄청납니다. 뭐 키로수로 보니까 막 70kg, 7, 80kg, 뭐 저 몸무게 비슷한데 이게 아마 요 몇 년 사이에 예. 최대입니다. 아마 맞다면 230, 한 300만 명이 그렇죠. 동시 투약할 네. 수 있는 대구 시민 아니면 인천 시민 전체가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양의 그 마약을 밀반입 하는 거를 발견해냈는데 말씀대로라면 뭔가 걔들이 쉽게 그 많은 돈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할 때. 걔네들이 그걸 그냥 로스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쉽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다 짜고 위에 말 걸어놓고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문제는 네. 그 조직원들이 얘기한 게 한국 쪽 보스. 음흠. 그럼 왜 수사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받는 쪽 보스가 있을 거라면 당연히 아니 그걸 있겠죠. 이렇게 안 한다. 그럼 수십 큐를 받는데 예. 한국 쪽 보스 수사는 왜 안 하느냐? 네. 그런데 모르겠다. 예. 이게 모르겠다면 말이 됩니까? 이상한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의 마약이 들어왔고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가 돼 있는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말씀처럼 한국 쪽에 받는 놈이라 그렇게요. 네, 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범죄 수괴가 있을 건데 그 조사가 돼야 되고 백혜령 경정 어쨌든 이거 조사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검사가 남부지검이 담당입니다. 남부지검에서 막았던 거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경찰, 관세청, 검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정치권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또 뭔가요? 아니, 이 사건을 네.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제 국회에서 네. 이제 관세청에 질문을 한 거죠. 네.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 요청하는 적이 있느냐라고 네. 했더니 관세청이 답변이 곤란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수사 중이라서. 네. 글쎄요, 이걸 국회가 답변을 물었으면은 아니 협조 요청했으면 협조 요청했다 하던가. 네. 뭐 때문에 왜 이렇게 피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럼 용산이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냐? 계속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여기도 또 그 이종호라고 멋쟁 해병에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종호가 어떤 분이 오빠라고 했던 그 예, 분인가요? 예.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오빠분이 많으세요? 그러게요. 조병로라고 이제 경무관을 이종호 씨가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조병로 경무관이 당시에 전화를 한 사람. 전화를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네. 경무관이 경정 2계급 아래 사람한테 네. 사건을 물어본 겁니다. 네. 아니 자기가 뭐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은 얼마나 그 경정이면 겁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겁을 먹을 사람이 아니고 백혜령은 그거 안 먹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만약에 겁을 예. 먹었으면 예. 핵 엎었겠죠. 덮었겠죠. 네. 예. 근데 조병로라는 사람이 그 뒤에 영전을 하고 네. 그 관련된 사람도 지금 경기남부청장으로 영전을 하고 네, 네. 아니 근데 수사를 한 사람은 좌천이 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우리나라 최대의 마약이 압수된 사건인데 네. 아 그러면 국내 조직을 잡아야지 지금. 무조건 잡아야죠. 예. 근데 그것도 안 왜냐하면 하고. 이거가 처음이 아닌 이상 이전에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이후에도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조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망소탕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 유통 조직이 있을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말레이시아 쪽도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국제공조를. 근데 왜 안 국제공조에서. 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니 이거를 도대체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는 저는 거예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 특히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마약 청정국 마약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마약을 막기 위해서 뭔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 이런 큰 마약 사건 뭔가 지금 보면 용산이 뭐 심각하게 보고 있다 등등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뭔가 봐주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뭘 심각하게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관세청이 연관된 걸 심각하게 본다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 관세청이 연관돼 있으면 거기가 만약에 연관돼 있으면 당연히 다 때려 잡아야죠. 네. 그게 그렇게 맞죠. 만약에 부패했다고 하면 다 때려 잡아야죠. 이게 마약과 관련된 그 관세청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네, 아직 모르지만. 그런데 네. 그러면은 저거 100번 양보해서 네. 백혜령이 과잉 수사를 했다. 음흠. 그러면 다 없고 검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거 그러면 그럼 경찰과 관세청 연관되고 그러면 특수본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검찰의 입장은 지금 수사를 뭐야 없어요. 네네.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베프님 보시기엔 이 사건의 본질은 그 마약 사건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범죄 조직들 예. 소탕해야 되고 예. 그 범죄 조직들이 작동을 하려면 베프님 어떤 경험이나 그 분석에 따르면 세관이 도움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믿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거액의 마약이 들어가는데 막 마음대로 몸에 묶어가지고 보내겠습니까? 두 사람 제가 범죄 저질러도 그 짓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이 무사 통과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느냐? 확실히 믿음이 있고 그렇죠.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약을 쳐놨던 이런 표현 쓰잖아요. 속어로 돈을 줘놨든지 아니면 우리 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범죄 조직도 발견해야 되지만 뒷배를 봐주고 있는 네. 세관이나 아니면 아닌 걸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영등포 경찰서의 그 수사팀은 네. 지금 팀장 날아갔어요. 네. 수사팀 해체됐어요. 네. 그럼 마약 수사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분명히 필로폰은 있어요. 네, 네. 국내 조직 수계도 있어요. 네, 있겠죠. 아 그럼 잡아야지. 잡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논란되는 건 빼고라도 네. 걔들은 잡아야지. 잡았어야죠. 예.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 당장이라도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팀을 네. 만들어서 해셔야 됩니다. 네.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이게 정치 사건이 돼버려 가지고 이종호, 조병로, 그렇죠. 용산이 심각하게 바라본다. 사실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정말 그것 때문에 봐준 건지 뭐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수사를 지금 해보면. 해야 되는 거는 베프님 보시기에는 이 마약 루트하고 예. 한국 내의 보스 그렇죠. 잡아야 된다. 국내 보스와 유통조직, 음흠. 말레이시아 쪽 보스와 유통조직. 네. 지금은 운반에는 둘만 잡아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이에요. 이게 그래, 말이 애들 됩니까? 둘이잖아요. 네. 애들. 여자 둘이에요. 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말레이시아에서 얼마나 섭외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운반하게 시킨 국제 마약 조직을 두들겨 잡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있는 건 이상한 겁니다. 베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핵심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정치 얘기는 뭐 두 번째 부분이고 지금 마약이 저 많은 마약이 지금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국내에 그만큼 또 유통이 된다는 거고 그렇죠. 뭐 마약 청정국이고 뭐고 간에 그거 말이 무색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 뒤에 생각이 보세요. 듭니다. 저기 좀 마약 나오잖아요. 마약 뒤에 석에 예. 다 합니다. 예. 저 많은 양이 국내에 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네. 몸에 지금 감고 돌았다는 거잖아요.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감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조사가 좀 돼야 되고 그렇죠. 좀 수사가 어쨌든 정치적 내용 빼더라도 용산 뭐 심각하게 바라본다 이런 걸 빼더라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 베프의 의견입니다. 아니, 맞죠? 왜 저한테 뭐 같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그런데 전달해 왜 드린 것 계속 같습니다. 저는 왜 용산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걸리는 게 많죠? 그 정치 얘기는 안 하신다면서요? 용산 얘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뭐 베프님은 사건의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예. 거니까요.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확인은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수사를 제대로 하는 네. 백혜룡 같은 사람이 네, 이렇게 물 먹고 물러난다. 네. 그럼 경찰 조직이 뭐 망가지는 거예요. 아하. 안 그렇습니까? 음흠. 아니 형사과장을 저렇게 수사 제대로 한 형사과장을 뭉개버리면은 누가 수사를 저렇게 제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됩니까? 예. 아니 이건 경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베프님이 오늘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자, 오늘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자, 공동대표 오동현 변호사 대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박영식, 이상민 두 분과 함께하는 영식당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월요일도 채널을 좀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함께하는 세계화 K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